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또 만났네요. 이번 시간에는요, 2011년도 3회차 2강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활동 단위를 보조 단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별개의 독립된 활동으로 보는 네 가지다. 좀 이 문제 생소하죠. 그래서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표준산업분류에서 보조 단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게 여러분 마무리 뜻으로 쓸 겁니다. 보조 단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별개의 독립된 활동으로 본다. 별개의 독립된 활동으로 본다. 어떤 것들이 이 네 가지만 여러분 주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보조 단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별개의 독립된 활동으로 본다. 그러면 문장이 아주 길고 아주 고퀄리티로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그대로 써 있으니까 그대로 컨트롤 V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1차의 직업 정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예를 들면요, 구성 부품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거 1차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병뚜껑이나 병막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오비맥주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비맥주가 있는데 오비맥주에 이 병뚜껑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병뚜껑은 오비맥주에서 안 만들어요. 병뚜껑을 만드는 전문 업체에서 만들죠. 그래서 이 병뚜껑을 만드는 전문 업체는 오비맥주 것도 만들고 크라운 맥주 것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만들겠죠. 주문만 들으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품의 구성 부품을 만들 경우에는 보조 단위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행동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니까 똑같은 겁니다. 1번 고정자산 형성의 일부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형성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 형성에 필요한 재화를 만드는 거. 재화는 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고정자산도 또 생소해요. 그럴 때 고정자산은 뭐냐면요, 부동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고정. 즉 아주 예를 들게 말하면 부동산, 건물. 그러니까 빌딩.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고정자산은 건물이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필요한 일부 건물,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에 옥상에 또 건물을 져요.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건물과 상관없이 별개의 행동으로 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형성의 일부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즉 건물에 또 다른 건물을 올릴 때는, 또 다른 층을 올릴 때는 이 건물과 상관없이 별개의 활동으로 보더라, 이겁니다. 다시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건물에 교육장이 있어요. 교육장. 근데 이 교육장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옥상에다 교육장을 또 줬어요. 즉 건물 일부에 이렇게 재화를 형성하려고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건물과 이 건물의 옥상에 짓는 것은 별개의 활동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형성의 일부인 재화를 만들 때는 별개의 활동을 본다. 두 번째, 키워드가 그냥 고시연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시연구. 또 시장, 다른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다른 시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한국 타이어가 있어요. 한국 타이어가 현대 자동차의 타이어를 납품해요.
납품하는데 또 한국타이어 이름으로 또 다른 시장에 납품을 해요. 그럴 때는 한국타이어하고 현대기업은 보조 단위가 아니라 별개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 또는 연구 및 개발 활동은 보조 단위를 보아서는 안 되며 별개의 활동이다. 또 구성 부품을 만들 경우에는 그래서 고시연구다. 고시연구를 하려면 별개의 고시원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키워드가 고시연구, 고정자산 형성의 일부인 재화를 만들 경우, 다른 시장에 판매를 할 경우, 또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할 경우, 또는 구성 부품을 만들 경우에는 보조 단위가 아니라 별개의 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들으시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없죠? 좋습니다. 12번 갑니다. 상담학 문제네요. 직무 상담학 문제이기도 하고 뭐 심리학 문제이기도 하고, 직무 분석의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에 대한 각각의 의미와 장단점을 쓰시오라고. 쉬워요. 구조적 면접법은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순서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구조적 면접법이라고 하고요. 비구조적 면접법은 사전에 결정된 질문이 없이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즉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대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비구조적 면접법. 또 질문지를 가져가서 데이터별로 체계 있게 질문을 하는 것은 구조적 질문법이다. 자, 이제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장단점은 뭐 그대로 다 뻔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면접법의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왜? 데이터 시켰기 때문에. 단점은 심층적 정보를 얻지 못한다. 왜? 질문 내용만 파악할 수가 있어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비구조적 면접법의 장점은 이제 반대겠죠. 심층적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단점은 다량의 정보를 짧은 시간에 얻을 수가 없다. 즉 구조적 면접법과 반대가 비구조적 면접법의 답이겠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또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면은 뭐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자기보고식 설문법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또 뭐 문제가 막 이렇게 전문 용어 나오면 또 겁먹죠? 겁먹을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일단 투사적 검사를 이해해야겠죠. 투사적 검사가 뭐냐? 즉 무의식의 내용을 내면을 투사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투사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 그래서 RIT 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투사 검사의 종류다. 그래서 뭐 종이에 잉크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 잉크를 반으로 접어서 모양을 찍고 이 모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게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입니다. 여러분은 뭐 그림이나 학교에서 많이 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뭐 어떤 사람은 동물의 뼈 같다, 어떤 사람은 나비 같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알아보는 것, 투용해서 알아보는 것을 투사 검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투사 검사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장점은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니까, 장점은 객관적 검사 또 설문법은 답이 뻔해요. 질문지의 정답이 뻔하단 말이에요. 왜? 객관식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투사적 검사는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잘. 왜? 무의식 세계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은 첫째, 반응이 독특하다. 반응이 독특하다. 두 번째, 반응이 다양해요. 반응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담자가 방어하기가 어렵다. 요 세 가지가 장점인데, 단점은 이게 꼭 정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라고 전문가가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 타당도가 떨어진다. 두 번째, 또 신뢰도가 떨어진다. 세 번째, 전문적인 검사자가 필요하다. 또 검사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즉 검사자가 남자냐 여자냐, 또 인종에 따라서 흑인이냐 백인이냐 또 황인종이냐, 뭐 종교에 따라서 답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장단점을 쓰면 되겠습니다. 설문법과 비교해서 라고 나오는데, 설문법은 보통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법에서는 정답이 뚜렷하지만 이거는 반응이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써도 되겠죠. 14번 갑니다. 14번,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상담 과정의 3단계입니다. 크라이티스만 외우지 말고요.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 과정 3단계.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문제를 풀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스라고도 하고 또 크리치라고도 합니다. 뭐 2일차를 다 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다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스로 나올 때도 있고 크리치로 나올 때도 있다. 포괄적 상담 이론이에요. 내용을 잘 알아야겠죠. 포괄적 상담 이론이다. 즉 쉽게 말하면 좋은 이론 다 포괄했어요. 크라이티스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각 이론의 장점들을 다 좋은 것만 캐치해서 그냥 다 엑기스만 쪽쪽 섞었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의 엑기스를 다 섞어서 짠 게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상담 이론이다. 그래서 포괄한 거예요.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담학 공부해 보시면 처음에 필기 공부할 때 내용보다는 그냥 사람 외우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 않습니까? 보딘, 아들러, 뭐 크라이티스, 윌리엄슨, 파슨스, 뭐 글래서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 새끼 외우면 저 새끼가 헷갈리고 저 새끼 외우면 이 새끼가 헷갈리고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데 맨날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다 포괄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만들 게 없어. 얘가 다 포괄했어.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크라이티스. 다 포괄했으니까 이론이 진짜로 명문이 되어버렸어요. 명문. 그래서 좋은 학교를 명문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냥 명문도 아니고 진짜 명문이에요. 왜? 다 포괄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진명문이다. 왜 진명문이냐? 다 좋은 것만 포괄했으니까. 그래서 진단 단계, 뭐 진단은 특성 이론에서 따온 거겠죠. 또 명료화 및 해석 단계, 명료화는 또 보딘의 정신 역동적에 따왔겠죠. 그래서 명료화와 해석, 그리고 이제 크라이티스가 지가 맨 마무리 투소 이제 문제 해결됐죠. 그래서 문제 해결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명문을 이 채점자는 이
시험 보는 이 수험생이 진명문을 이 칸에다가 썼냐 안 썼냐가 채점의 기준표예요. 이 내용은 채점자도 솔직히 잘 몰라요. 왜? 답안지가 없거든요. 그냥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내용이 비슷하면 다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관적 채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채점자 간 신뢰도가 달라지는 오류 심리학에 배우셨죠? 세 가지가 관용의 오류, 또는 후광 효과, 또 중앙 집중화의 오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면 거의 다 맞게 해줍니다. 글씨를 깔끔하게 기본적인 키워드만 들어가면 다 맞게 해준다. 그래서 진단, 뭐 내용은 책에다가 제가 아주 엑기스만 써놨습니다.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 등 검사 자료 및 상담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진단하는 단계이다. 어렵지 않죠? 명료화 또는 해석 단계, 검사 진단 결과로 의사결정 방해 요인을 찾고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또는 검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점을 명료화시키고 해석을 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말풍선 꼬리 잡아서 말꼬리 잡아서 쭉쭉 엿가락처럼 늘어 빼면 됩니다. 왜?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에 대해서 총 쓸 게 없으면 내담자의 문제점을 명료화시키고 해석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참 걱정해요. 설마 정말 이렇게 써도 답을 줄까요? 점수를? 또 이런 고민이 생기죠.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걱정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틀란스 증후군, 지구를 떠받들기 걱정이. 그 시간에 동영상이나 몇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단계, 내담자의 문제 확인 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뭐 인문학 문제겠죠. 그래서 자, 키워드 갑니다. 크리치의 포괄적 상담 이론의 상담 단계 3단계가 무엇이냐? 진짜 명문이다. 진명문. 1번 진단 단계, 2번 명료화 및 해석 단계, 3번 문제 해결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갑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뭐 계산 문제 나오면 이제 뭐 자동적으로 나가죠. 또 한번 갑니다. 총 인구가 있고요.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다른 말로 몇 세 이상인고요? 15세 이상 인구가 있고요. 또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 즉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이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귀에 뭐 아주 그냥 모시베개도 들어서 그냥 눈 감고도 저절히 써질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분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3종 세트 갑니다. 화면에 잘 안 나오나요? 이렇게 3종 세트 갑니다. 예, 3종 세트. 문제가 실업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으니까 뭐 실업률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업률은 경실이다. 여러분 기억나죠? 경실이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생산 가능 인구와 35986 생산 가능 인구 여기죠? 35986 1000명 써놓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14716 1000명 다 나왔죠? 나왔어요. 취업자가 20148 1000명 경실이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구해야겠죠?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에서 비경제활동을 빼면 되니까 얘 빼기 얘는 얘가 나왔다.
얘가 나왔으니까 또 경실, 실업자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취업자만 나왔으니까 경제활동인구 빼기 취업자면 자동적으로 실업자다. 그래서 계산기 빵 누르면 실업률이 그대로 나온다. 오케이.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실업률을 구하시오. 공식은 경실이다.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도 다 풀었고요. 16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을 개인 상담과 비교해서 3가지 적으시오. 개인 상담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뻔하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의 장점을 쓰면 됩니다. 집단이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하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쓰면 되겠고요.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내담자에게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그리고 상담자의 개인적 조언보다 동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왜? 서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잘 형성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 관계나 또 대인관계 학습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쓰면 정답입니다. 이것도 답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갑니다. 다수직업 종사자 또 나왔네요. 아유 정말로 그냥 동영상 하기도 민망스러워요. 맨날 이 똑같은 거 하려니까 여러분도 지겹지 않습니까? 틀 때마다 맨날 똑같은 거 들으려니까.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요 또 듣지 마세요. 그냥 바로 그냥 플레이 눌러서 그 다음 문제 들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동영상 끄고 커피 한잔 드시고 오십시오. 17번 갑니다.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 결정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다수직업 종사자, 영어로 2잡, 3잡 이렇습니다. 근데 2잡, 3잡을 하더라도 직업은 한 개만 결정해야 된다. 이게 배타성의 원리죠. 직업의 분류 원칙에서. 그럴 때 한 개를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2잡, 3잡 할 때는 첫째, 시간이 많은 것으로 직업을 결정하더라. 다수직업 종사 발생 시 시간이 많은 것으로 우선 직업을 결정한다. 우선적으로. 2번, 시간으로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요. 3번째, 시간과 수입으로도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조사 시 최근의 직업으로요. 조사할 때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조사 시 최근의 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한다. 그래서 최근의 직업, 다시 수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다시 수조, 조사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시험 정말 여러분도 공부하기 그냥 짜증날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거 지루해서.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이거 차라리 그냥 이거 행여고시나 이런 거 봐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죠. 준거 타당도, 검증된 준거를 통해서 타당도 맞냐 안 맞냐를 알아보는 걸 준거 타당도라고 그래요. 이 준거 타당도는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예원 타당도와 준거와 기존 현재의 점수를 비교하는 동시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2가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준거 타당도의 종류 2가지,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2가지, 준거 2가지 나왔네요. 준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예언이나 기존 준거를 통해서 내담자의 미래 행동을 알아보기 때문에 선발, 배치, 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설득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두 번째, 특정 증거를 통해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준거 타당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문제, 실증 타당도 개수가 실제 타당도 개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타나는 여기서 보게 되면 문제는 뭐 실증 타당도 개수가 실제 타당도 개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인데 준거 타당도에 타당도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오류가 왜 생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준거 측정치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준거 측정치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모집단 표본의 크기가 잘못 뽑아서 그래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 표본은 모집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잘못 선별해서 그렇다, 잘못 뽑아서 그렇다. 이걸 보고 표집 오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집 오차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에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세 번째는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낮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네 번째는 전체 범위를, 집단의 전체 범위를, 즉 모집단 표본을 전체 범위를 다 포함을 안 시켜서 이렇게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표집 오차 때문에. 두 번째는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낮아서. 세 번째는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아서. 세 번째는 전체 범위를 포함시키지 않은 범위 제한 때문에 오차가 생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인지하시고요. 준거 타당도 상담사에게 아주 중요한 타당도입니다. 왜? 내담자의 미래의 직업과 적성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사에서 가장 중요한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의 예원 타당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3회차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